역사 3.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경술국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경술국치. 우리가 어렸을 때 한일합방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1910년 8월 20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한말이라고 하면 조선 말기 강화도 조약,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1876년 강화도 조약부터 경술국치까지를 구한말이라고 합니다. 구한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한말의 여러 가지 격동적인 사건을 통해서 일제 강점기 때는 공산주의가 유입되는 볼셰비키 혁명도 성공을 하고, 공산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우리나라에게도 유입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 받으신 표가 있으실 건데, 표 다 받으셨죠? 네. 그 표를 보시면은 대표는 이렇게 다 써 있습니다. 선생님들 표는 중간에 좀 비어 있는 공간이 있죠. 먼저 순조주기, 우리 지난 시간에서 잠깐 복습을 하면서 경술국치까지 일제가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를 조금씩 무너뜨려 갔는지, 모래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아주 야금야금 결정적인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위에 순조주기, 정조가 1800년에 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9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얘기들인데, 순조주기 이후에 지속된 세도 정치의 병폐가 누적된 것이 폭발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도 정치는 우리나라 전체 역사를 통해서 계속 있었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고려도 그랬고 조선, 가까이 있는 고려도 그랬고 조선도 그랬고, 어떤 가문의 힘이 나라의 선두주자가 되는 걸로 시작해서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씨조선이라고도 얘기할 정도죠. 근데 그 이씨조선이라는 큰 틀 아래서 또 각각의 성씨가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왕실과 외척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폭발적으로 있었던 거가 순종, 헌종, 철종 60년간의 족벌정치, 세도정치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라를 지배했던 현상은 뭘까요? 숙문, 천문. 그래서 일본은 지지신보에다가 우리나라를 뭐라고 썼다 그랬죠? 글자만 하는 야만국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국강변, 나라를 지켜야 되는 힘을 기르는 것에는 등한시하고 어떤 유교나 성리학을 추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두 가지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우리나라가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흥선대원군의 집권으로 이어지고 있죠. 고종이 12살 때 즉위를 하면서 그 아버지 되는 이항이 집권을 한 것이 10년입니다. 그래서 이항의 정책은 두 가지였어요. 세국정책과 천주교 탄압이었죠. 이 천주교 탄압은 병인양요, 그 다음에 신미양요 두 가지 난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를 했는데, 이 정책들은 결과적으로 양반층의 반발, 적절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이렇게 반발만 받고 있다가 1873년에 하야하고 말죠. 그러다가 이제 이모군란 때 잠깐 대원군을 모셔다가 쓰는데 그것이 33일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때를 33일 천하라고 얘기를 하죠. 이모군란 해결을 위해서 고종의 정책으로 재집권했던 시기. 그러나 명성황후가 청에게 부탁해서 대원군을 좀 없애달라, 끌어내달라. 그래서 청나라가 대원군을 천진이라는 곳으로 납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씨가 집권을 하게 되죠. 민씨의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민씨 집권은 거기 기록된 것처럼 1874년부터 1894년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민씨 일가는 친러 정책을 펼쳤어요. 친러 정책. 그리고 친러 정책 이전에 친청 정책도 같이 구사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때 정치의 색을 보면은 뭐 친일이면 친일로 쭉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친청이면은 청나라랑 친한 관계로 쭉 가는 게 아니라 그때 나라의 위기에 따라서 이 나라랑 친하게 지냈다가 또 어떤 순간이면 또 저 나라랑 친하게 지냈다가 또는 이 나라랑은 30%, 저 나라랑은 뭐 70% 이런 식으로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민씨는 원래 일본이랑 되게 관계가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딱 규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타협하고 협약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876년에 운요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운요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맺은 조약이 뭘까요? 강화도 조약이에요. 그래서 운요 사건 아래 강화도 조약 쓰시면 되죠.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 왜 불평등이냐? 치외법권 조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해안, 동해안의 모든 라인을 측량할 수 있는 권리가 일본에게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인들은 마음대로 조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나라는 개입하지 못한다. 라는 조항이 있었죠. 자유무역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씨 일가는 우리나라에 그 일본식의 군대를 양성하려고 그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친청 친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창설된 게 뭐냐면 양반집 자제들로 구성된 별기군이었어요. 그러면 그 별기군을 가르치는 교관은 누구였을까요? 일본인 교관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양반들의 자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우가 좋았겠죠. 그럼 굉장히 대우가 좋았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일반 평민 또는 천민 출신으로 군대에 복역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90군대라고 얘기를 하죠.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을 빌어서 그 90군대들이 볼 때는 자기네들은 너무 진짜 종 취급받는다. 나라를 지키는데 쟤네들은 뭐 꿀 발라놨냐. 뭐 이런 식의 불평이 터져 나올 정도로 굉장히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불평등한 그런 모습이 단순히 대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생활비에서도 차이가 난 거예요. 별기군과 상대적으로 이 90군대에는 거의 13개월 동안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막 반발이 막 팽배해지니까 그걸 좀 식히는 용도로 한 달치 월급을 줬거든요. 근데 쌀로 줬는데 그 쌀 안에 지푸라기, 흙 이런 것들을 섞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분노가 폭발해서 일어난 것이 이모군란입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이 막 일어나서 이 90군대들이 막 난동을 피우기 시작하니까는 나라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민씨가 그 집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맞대응하기 위해서 이 90군대가 누구를 찾아갔냐면 이하응을 찾아갔어요. 홍선대원을 찾아가서 우리를 지휘해달라. 근데 겉으로는 이 대원군이 그 90군대들을 좀 이렇게 침착해라. 너무 흥분했다. 잠재우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의 충복을 하나 보내가지고 그거를 뒤에서 또 다른 조정을 해요. 그래서 그 조정 속에서 지금 현재 집권당인 그 민씨 일가를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죠. 알게 모르게. 그런 과정 속에서 이 90군대 중에 몇 명은 명성황후를 시해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황급히 이 명성황후가 국민의 옷으로 갈아입고 자기 친척이 있는 장호원으로 피신을 하죠. 그 내용 다 아시죠? 그래서 다 아시죠 하면 분위기가 세지더라고요.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도가 있다 보니까는 명성황후가 청의 도움을 청하죠. 그래서 청에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흥선대원군을 어떻게 좀 해달라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나라가 대원군을 천진으로 납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33일이에요. 33일 천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이모군란으로 말미암아서 제물포 조약을 체결을 해요. 제물포 조약. 제물포 조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5만 원 손해배상을 하라. 그 당시 5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5만 원을 손해배상하라. 그리고 일본에게 군비로 50만 원을 따로 지급하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필기하실 때 이 조약의 내용을 좀 써놓으시면은 일본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잠식했구나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조약의 내용을 거기다 필기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물포 조약 중에 또 하나 뭐냐면 일본 병영을 일본 군사들이 지낼 그 장소 군영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문제가 생겼으면 수리도 우리가 해준다 라는 조항이 있는 거예요. 남의 나라의 병영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우리가 수리한다는 얘기죠. 우리 돈을 들여서. 제물포 조약이 바로 그런 조약이다 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일본 세력이 대원군이 아니고 청나라가 대원군을 딱 데려가고 또 일본에 대해서 군대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서가 안 좋고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 안에 이제 보다 더 깊숙이 관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서로를 견제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확대가 되면서 갑신정변으로 이루어지죠. 1884년 10월 17일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갑신정변은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과 같은 사람들이 일본의 병력을 빌려서 청나라로부터 독립하고 근대화를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카피 대상은 뭡니까? 일본 나라예요. 일본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근대화를 이루고 있는지 그걸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청나라가 우리는 조금도 많이 받아먹었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 청나라와 우리나라의 관계는 너무나 암묵적이고 잠재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리를 끊어내려고 하려고 보니까는 일본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때. 그래서 갑신정변이라는 거는 청나라로부터의 독립과 근대화를 위한 개혁이다 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좋게 평가를 하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의 힘이 아니라 일본의 힘을 빌어서 하려고 했다 라는 면에서 청나라와 일본의 대결을 더 심화시킨 정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혁신정강 14개조라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청나라가 데려왔던 대원군을 귀국시키고 그 다음에 청나라에게 여태까지 조공 같은 걸 바쳤는데 그런 것을 폐지한다라는 게 1번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나라와 우리나라의 관계를 이제 약화시키겠다라는 일본의 생각이 그 관리들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우리나라의 진짜 개혁을 위한 일들도 추진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청나라가 그냥 일본 이런 갑신정변이라는 것을 그냥 이런 개혁을 혁신정강 같은 걸 그냥 두고 보질 않죠. 일본의 그런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청나라의 군대가 출동을 해요. 출동을 해서 이 모든 갑신정변이라는 정변이 되어버렸지만 그때 개혁을 무마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이 갑신정변은 3일천하라고도 하죠. 아까 흥선대원군은 33일천하였잖아요. 이 갑신정변은 시도한 지 3일 만에 청나라의 군대가 우리나라로 출동함으로 인해서 시작도 못해보고 혁신정강을 발표함과 동시에 막을 내렸던 그런 정변이 되겠습니다. 이때 일본 공사관이 소실됐죠. 근데 이것도 누가 물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나라와 일본 나라의 우리나라 쟁탈전이 이제 더 격화되는 일로 나타났고, 이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맺어진 조약이 하나 있어요.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맺어진 조약은 1885년에 천진조약이라고 합니다. 이 천진조약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청나라, 일본 나라 모두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철수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좋게 말해서 되게 좋은 거잖아요. 청이든 일본이든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철수한다. 굉장히 좋지만 이게 목적이 그거가 다가 아니에요. 그 이면에 무슨 뜻이 있냐면은
청이든 일본이든 어떤 나라든 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대한제국 조선으로 오면은 다른 나라도 출동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면의 뜻으로 보면은 조선에 대한 청과 일본의 동등 파병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동등 파병권. 그러니까 말이 참 무섭죠. 겉으로 볼 땐 철수한다. 근데 그 이면에 이 두 나라 갖고 있다는 생각은 뭐예요? 니네 나라가 오면 우리나라도 출동할 수 있다. 그런 조약인 거예요. 무섭죠. 그러다가 이제 1894년에 2월 15일 동학혁명이 일어나죠. 이 동학이라는 것은 1860년에 최재우에 의해서 창설된 만민평등 사상이에요. 동학이 이때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1860년에 이미 최재우라는 사람이 창설했다. 근데 이 동학이라는 개념이 만민평등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노비들, 그 다음에 농민들, 이런 사람들이 그 세도 정치나 여러 가지 나라의 혼란과 전쟁 속에서 막 피폐해져가고 있을 때 이 동학의 사상이라는 것이 이 핍박당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싹 스며들고 퍼져나가고 서로 얘기하고 위로받고 이런 종교같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런 와중에 전라북도 고부라는 동네에 조병갑이라는 군수가 있었는데 이 조병갑이 엄청난 탐관오리죠. 그리고 이 동학을 믿는 사람들을 탄압을 엄청나게 심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세력이 일어난 거죠. 그 반발하는 세력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 전봉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라북도 고부 군수 조병갑의 부정부패와 그 동학 교도들의 탄압, 그걸 계기로 전봉준을 중심으로 해서 전라도 충청도 일대 농민과 노비들이 합세해서 일으킨 것이 바로 1894년 동학혁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것은 뭡니까? 반공권, 반외세. 탐관오리도 수청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꾸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막아달라. 이것이 이 동학혁명의 그 요구였어요. 근데 관에서는 이거를 들어주겠다라고 일단 약속을 합니다. 왜냐면 이 난이 너무나 막 짓불이 막 퍼져나가는 것처럼 퍼져나가니까는 그걸 일단 잠재워야 되잖아요. 아, 오케이. 너네 요구 내가 들어줄게. 탐관오리 척결할 거고 외국인 못 들어오게 할게 라고 정부에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을 하고 이 사람들이 좀 약간 잠재워지니까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동학이라는 사상이 전 나라로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자꾸만 곳곳에서 이런 동학 교도들이 막 일어나서 난을 일으키고 막 관가를 습격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라북도의 일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라 전체의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거를 진압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을까요? 역시 청나라.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을 해서 청나라 군대가 왔어요. 그러면 어디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일본도 따라 들어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천진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학혁명으로 인해서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오는 순간 일본도 우리나라에 상륙을 해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에 상륙하자마자 무슨 짓을 하냐면은 그 경복궁을 무력으로 딱 다 점령을 해버리고 흥선대원을 데려다가 섭정으로 딱 세워버리죠. 왜냐하면 명성황후를 견제하기 위해서. 친척이니까. 그럼 명성황후의 적에 적은 동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원군을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각을 막 구성하고 우리나라 행정에 깊숙이 마술을 뻗치기 시작을 해요. 이 일로 인해서. 그리고 청나라를 기습하기 시작하죠. 청나라의 해안을 기습을 하고 또 국경지대, 평양이나 두만강, 압록강 이런 쪽에서 청나라랑 계속 싸움을 하는데 싸울 때마다 일본이 이겨요. 싸울 때마다 일본이 이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일본의 승리가 인정이 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 내정 간섭을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맺은 조약이 무슨 조약이냐면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동학혁명 아래 청일전쟁 쓰시고 그 다음에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로
시모노세키 조약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나라 땅에 대해서 일본의 단독 지배권이 확보가 되었어요. 조선 땅에 대해서 일본 단독 지배권이 확보가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일본이 청나라랑 왜 싸웠겠어요? 청나라로 그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싸웠겠죠.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에게 많은 땅을 요구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만주 침략의 교두보가 확보가 되죠. 그러니까는 청일 전쟁으로 맺어진 시모노세키 조약,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땅에 대한 단독 지배권 확보, 우리나라에 대한 건 일단 일단락 지어진 거예요. 우위를 선정한 거죠. 그리고 나서 2단계 일본의 대일본 제국의 그 야욕이 대륙으로 향하는 그 문이 열린 조약이에요. 그래서 만주 침략의 교두보가 확보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강화도 조약을 연상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 있었다면 청나라에 대해서는 일본의 이 시모노세키 조약이 있는 거죠. 뭐냐면 청은 조선이 완전한 자유국임을 인정한다. 그 말은 뭐예요? 인정하고 우리가 간섭한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청은 요동반도, 타이완, 그 다음에 평화도, 섬이죠. 이것을 일본에게 할양한다. 세 군데를 일본에게 이양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배상금 2억량을 지불한다. 2억량이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모르지만은 일단 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 같은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청나라는 구미 열강과, 구미라는 것은 미국과 유럽을 말해요. 구미 열강과 체결한 통상 특권을 일본에게도 인정하라. 라는 얘기예요. 아주 무섭죠. 그리고 우리나라에게 개항을 요구했던 것처럼 청나라에게도 사시, 중경, 소주, 항주 4개의 항구를 열고 일본 선박의 양쯔강 및 그 부속 하천의 자유통행을 인정하라 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맺었던 강화도 조약을 청나라에 대해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 조약이 체결하면서 가장 긴장했던 나라가 누구냐면 러시아예요. 왜냐하면 그 위에 대륙 부분은 청나라는 약해지고 있고 러시아는 강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럽 쪽 영국, 프랑스, 독일 막 일어나고 있는데 러시아는 거기 막기도 바쁜데 밑에서 지금 갑자기 일본이 치고 온단 말이에요. 청나라의 요동반도를 통해서 바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삼국 간섭이 일어나죠. 삼국 간섭.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과 같이 뜻을 같이 해서 너네 요동반도는 안 돼. 요동반도는 청나라한테 다시 줘. 이렇게 강력하게 간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아직 그 러시아에 대항할 힘이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오케이 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주냐면 청나라한테 내가 요동반도 다시 줄 테니까 얘는 나한테 3만 냥 더 줘. 이게 된 거예요. 3천만 냥. 3천만. 무서운 일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는 것을 청나라에게도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뒤늦었지만은 개혁을 하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1894년부터 1896년까지 가보개혁, 우리가 가보경장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가보개혁을 시작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이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뭐냐면은 1895년 10월 8일에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죠. 명성황후가 죽으니까는 1986년 고종이 어디로 갑니까? 러시아 공간으로 가버리죠? 아간 파천. 그래서 이 가보개혁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가보개혁이라는 내용을 누가 그 소스를 주냐면은 일본에서 소스를 줘요. 일본에서 우리나라 개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개혁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개혁서를 초안을 미리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나름 우리나라에 맞게 그걸 바꿔가지고 이제 개혁의 내용들을 1차, 2차, 3차를 해나가는 과정인 거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명성황후를 시해한 거예요, 일본이.
자, 1차 개혁은 1984년 7월에 있었어요. 대원군 섭정 유지되고 있었고 김홍집을 중심으로 해서 17명으로 구성된 군국기무처라는 것이 설치가 되죠. 군국기무처. 이때는 중앙관제를 의정부와 국내부로 구별하고 또 육조가 있었죠. 육조가 있었는데 뭐 형조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조 이런 식의 육조를 8아문으로 개편을 합니다. 그러니까 6개의 부서를 8개의 부서로 개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과거제가 폐지가 되었고 일본식 관료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일본식 관료 제도. 그 다음에 사회 면에서는 신분제가 폐지됐어요. 신분제가 폐지돼서 공노비 산노비 제도가 없어졌다. 그러면 그 노비 신분이 이제 뭐가 됩니까? 일본에 충성하는 그런 모양새로 바뀌어질 수 있는 빌미가 된 거죠. 이걸 풀어준 게 일본의 제도니까. 그리고 과부도 제가 허용이 됐습니다. 연료문 같은 거 없어졌다는 얘기죠. 1차 개혁은 뭐 이 정도의 내용이고 2차 개혁은 1894년 12월에 있었던 겁니다. 이때는 박영효라는 새로운 인물이 부각이 되면서 김홍집과 함께 내각, 연립 내각을 이루어요. 그러면서 군국기무처를 폐지를 시키죠. 이때 발표된 거가 홍범 14조. 저 옛날 국사 시간에 시험 볼 때 홍범 14조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때는 8도를 23부 337군으로 개편을 해요. 우리나라 8도잖아요. 그 8도를 23부 337군으로 개편을 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훈련대를 설치를 했고 한성사범학교 아시죠? 한성사범학교가 이때 신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외국어 학교도 같이 설치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일어난 거가 을미사변이에요. 명성황후 실학권. 작전명이 뭐였을까요? 여우사냥이었죠? 여우사냥. 너무 그 죽어간 명성황후를 시한 그 내용은 너무나 처참해요. 입에 올릴 때마다 진짜 제 살이 찢겨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껴요, 저는. 진짜로. 그래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우사냥. 어쩜 시체를 처참하게 더럽게 죽인 것도 모자라가지고 우물에 빠뜨렸다가 다시 건져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그 왕궁 뒷산에 묻습니까? 죽인 거를 계속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행한 지시한 그 사람들의 그 상태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 뭘로도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나쁜 사람들. 그리고 나서 이제 명성황후가 시해된 이후에 3차 개혁이 한 번 더 시도가 됐는데 이건 을미개혁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을미개혁. 이때 이제 태양력을 사용하고 단발령이 공포되고 그다음에 소학교가 설치가 되면서 이때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을 합니다. 건양. 그러면서 드디어 1897년 10월에 대한제국의 시대가 열리죠. 대한제국이 공포가 됩니다. 1897년 10월 대한제국이 공포가 되고 1904년 우리나라에서 만주와 한국의 지배권을 가지고 드디어 이제 러시아와 일본의 본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를 차지하겠다고 러시아와 일본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러일 전쟁인데 세계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볼 때도 그렇고 이 러일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태까지의 모든 전쟁보다도 가장 중요한 전쟁이다. 왜냐? 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해요. 러시아가 진다는 얘기죠. 일본이 승리하고 러시아가 지니까는 러시아 내부적으로는 그 정부,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이 막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볼셰비키 혁명이에요. 볼셰비키 혁명.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폭발적으로 시작되게 된 계기를 러일 전쟁이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까지 이 공산 사상은 엄청난 문제거리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거의 전 세계 우리나라에 관계하고 있는 러시아도 인정하고 청나라도 인정하고 막 그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영국, 프랑스, 미국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러시아가 내려오는 것도 그 미국한테는 엄청난 골칫거리거든요. 우리나라는 한반도는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문과 같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을 뺏기 위해서 전 세계 열강이 그 한반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을 러시아가 차지하는 거를 영국도 프랑스도 미국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일본 너가 그거를 지배한다. 너한테 먼저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하겠다. 이게 돼버린 거예요. 러일 전쟁을 통해서. 그러면서 한일 의정서가 만들어지죠.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한일 의정서가 만들어지는데 한일 의정서의 내용은 두 가지로 말한다면 일본이 대한제국의 영토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대한제국의 영토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철도를 설치할 수 있다. 철도 부설권이죠.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철도를 만들고 또 만주에도 만들고 하면서 이제 대륙으로 나가는 길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속도가 막 붙습니다. 1904년 8월 22일 제1차 한일협약이 있죠. 제1차 한일협약에서는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을 일본 관리가 맡아서 담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재정권과 외교를 간섭하고 조정할 수 있는 고문을 배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904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배웠습니다. 제2차 한일협약. 을사보호조약인데 사실은 보호가 아니죠. 을사늑약입니다. 이때는 우리나라 외교권이 완전히 박탈됐죠. 그러니까 너네 외교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옆에서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간섭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제 완전히 외교권은 우리가 알아서 할 때가 된 거예요. 이때.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통감부를 설치를 하죠. 이 일에 앞장섰던 을사오적이 있습니다. 을사오적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어이죠. 박재순, 권중현. 그리고 이렇게 통감부를 설치한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통감부가 언제 설치가 되었는가? 바로 1906년에 통감부가 설치가 되었어요. 그리고 고종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망고 평화회의가 열리고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로 밀사를 파견을 하죠. 1907년 6월에. 그리고 그것이 발각나다 보니까는 고종이 폐위가 돼요. 1907년 7월 19일 고종 황제가 폐위되죠. 그러면서 정미 7조약이라는 것을 체결을 합니다. 이것을 주도한 사람 역시 정미 7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완용, 송병준, 이병무, 고영희, 조중웅, 이재곤, 이건 이재곤, 임선준. 이 7명의 사람인데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 한 사람 있죠. 이완용. 이완용에 대한 자료를 서치를 하다 보니까는 제가 옛날에 그 자손도 하도 사람들이 이완용 무덤에 침을 뱉고 욕을 해가지고 그 무덤을 파서 그걸 없애버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가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하는 내용들을 보니까는 그 후손들이 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좀 기막힌 짓을 했더라고요. 이완용이 그 당시에
부동산 투기를 많이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금품을 갈취해서 그렇게 해서 그 자신의 세력을 키운 게 아니라 돈이 생기면 땅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완용이 우리나라에 갖고 있었던 그 땅의 면적이 여의도의 8배 면적 정도가 됐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나라에 환수를 시킨 땅이 있는 거예요. 3,000평 정도. 환수를 시켰는데 그 후손 중에서 이윤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윤형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가지고 그 땅을 찾았대요. 찾아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캐나다에 가서 이면서 살다가 2005년인가? 그때 다시 들어와서 나머지 흩어져 있는 땅들도 일부만 찾았으니까 그 땅들도 우리 조상 땅이니까 내놔라. 그렇게 또 소송을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모를 잘 두는 것도 조상을 잘 두는 것도 참 중요하다. 라는 거. 그리고 그 처음에 그 가정에서 성립한 사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사상으로 사는가가 우리 후손들의 성격을 만드는 거예요. 성향을 만드는 거고. 그런 걸 봤을 때 진짜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거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완용은 이런 짓을 했다. 정미 7조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법령을 제정할 때 또는 중요한 행정 처분은 미리 통감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통감부란 얘기죠.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 처분은 통감부의 승인을 거쳐야만 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등관리 아주 높으신 분들 그 직급에 대한 임명과 해임은 역시 통감부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너네들 입맛에 맞게 그 중요한 자리를 마음대로 등용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의 관리로 임명한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으로 우리나라의 행정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초빙하여 고용할 수 없다. 뭐 일본 사람 2명, 미국 사람 1명 이런 식으로 관리 고문으로 둘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만 우리나라를 지배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실천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야금야금. 그러면서 1907년 8월 1일에 뭐랍니까? 군대 강제 해산을 하죠. 우리나라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켜버려요. 이 일이 발표가 나자마자 그 시위대, 그 군대들은 이제 시위대가 되는 거죠. 그걸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있으면. 그 시위대 제1연대 1대대장, 이름이 박승환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결을 해요. 그 자결은 군인들의 흥분을 가져왔습니다. 분노를 폭발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무기고를 탈취해가지고 일본군이랑 붙어서 싸워요. 그것이 남대문 전투예요. 제가 이 남대문 전투를 딱 보면서 기억이 났던 게 뭐냐면 그 상공회의소 있잖아요. 남대문에서 시청 쪽으로 좀만 가시다 보면은 상공회의소가 있는데 제가 그 앞에서 사람을 기다렸던 적이 있었어요. 친구를 만나려고. 근데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왜 여기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으면 쥐똥나무 같은 거 막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길러놓잖아요. 근데 그 나무 틈에 무슨 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하니까 저거 뭐지? 하면서 가서 봤더니 거기 정미의병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남대문 전투. 그 흔적이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나무 속에 덮어놓은 거. 저거 잘릴까? 그 생각을 순간 했었었는데 아니 봐야 되니까 이걸 봐야겠다. 왜냐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지? 근데 진짜 무슨 요만한 돌로 바닥에 이렇게 박아놨어요. 조그맣게 진짜 이만하게. 그래서 이 남대문 전투로 인해서 우리나라 군인들 68명이 전사하고 10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4명 죽고 아주 피해가 미미했죠.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 군인 516명을 포로로 데려갔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는 3.1 운동을 통해서만
이런 사상자가 있었고 포로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 그 전부터 일본은 쭉 해왔던 일이었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게 3.1 운동의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에 퍼져 있는 군인들이 동기하게 되고 의병으로 이제 군인의 신분에서 의병이 됩니다. 그래서 정미의병이 전체적으로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1909년 7월 12일에 기후각서를 체결을 해요. 기후각서를 체결하는데 이 기후각서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사법권, 법을 실행하는 거죠. 사법권과 감옥 사무, 교도행정이에요. 교도소에 사람을 보내고 관리하는 것들, 그 두 가지를 일본에 위탁하는 각서가 기후각서예요. 그러니까 행정은 어느 정도 잠식을 했고 이제 법을 집행하는 재판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재판의 결과를 실행하는 그 두 가지를 일본에게 위탁하는 각서를 쓰게 만들었죠. 이렇게 고종도 폐위되고 군대는 해산되고 또 사법, 교도행정 이런 거를 잠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중근 의사가 드디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게 됩니다. 그것이 1909년 10월 26일에 있었던 사건이죠.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 암살. 5m 거리에서 그 역사에서 5m 거리에서 이등방문을 향해서 3발을 쏘죠. 3발을 쏘는데 그것이 이등방문의 왼쪽 폐, 옆구리, 오른팔을 스쳐서 복부에 꽂힙니다. 그래서 총 맞고 오전 10시에 이등방문이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일제는 안중근 의사를 똑같은 시각에 죽입니다.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이등방문이 죽은 그 시각에 안중근 의사를 죽입니다. 무덤도 만들지 않았죠.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나라에 강한 충격을 주는 우리나라 마음속에 더 이상 죽어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도 들고 일어서자. 뜨거운 애국심을 고취시켰던 그것을 안중근 의사가 이 이등방문 거사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 안중근 의사라는 것은 상징적인 그런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에 이런 걸 놓으면은 사람들 마음 자꾸만 자극을 하죠. 무덤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생활 144일 만에 순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재명 의사가 이완용 암살을 시도했죠. 이재명 의사가 이완용 암살을 시도했는데 이때 벨기에 국왕이 서거를 했어요. 벨기에 국왕이 죽었는데 그걸 우리나라 정동 성당 있잖아요. 명동 성당. 명동 성당에서 그거를 추모를 했어요. 근데 그 추도식에 이완용이 참석을 한 거죠. 근데 이완용을 죽이겠다고 이 당시 이재명은 22세였어요. 총을 가지고 가는데 그 총 말고 칼을 써라라고 조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김구. 김구가 총을 쓰지 말고 칼을 써라라고 해서 이 암살 시도는 불발에 그치고 맙니다. 실패했죠. 김구는 왜 그런 이상한 조언을 했을까요? 근데 이완용이 일본어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엄청난 친일파네. 일본말을 못했어요. 일본말을 못했고 어느 나라 말을 잘했을까요? 영어를 엄청나게 잘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인데 자기 후손한테 그렇게 유언을 했대요. 앞으로는 미국이 세계의 가장 중심되니까 너네들 미국 사람들 친미파가 되거라 라는 유언을 했다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라서 일본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 관리랑 얘기할 때는 항상 일본말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랑 같이 대동을 해가지고 통역을 이용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고위 관리만 만났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안 만났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인맥을 만들어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의 그 친일파 사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아웃사이더 같은 그런 행보를 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910년 6월 25일, 아까는 군대가 이제 해산됐잖아요. 이때는 조선인 경찰권 위탁 각서를 체결을 해요. 경찰에 대한 그 권리, 그 어떤 도와주는 거 이런 거를 일본인이 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1910년 6월 29일에 바로 대한제국 경찰 해체를 해버립니다. 아주 수법이 교활하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사법권도 없고 행정권도 없고 군인도 없고 경찰도 없어요. 왕도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일본이 먹는 마지막 1910년 8월 22일 경술국치 한일 합병조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27대 조선, 우리나라 조선은 1392년 2월에 처음으로 그 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조선이라는 호를. 그 왕조 519년 만에 국권이 드디어 상실되고 말았어요. 강화도 조약 1876년으로부터 1910년까지 꼬박 34년이 걸렸습니다. 17의 2배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시고 그 사이에 훈련과 교육과 열강의 구도를 조정하시고 그 다음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 것과 같은 역사가 우리나라에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러일 전쟁을 꼭 그 의미를 아이들에게 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일 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는 통관부 설치부터 시작해서 경술국치까지 일본이 우리나라에 무엇을 차근차근 빼앗아 갔는지 그 순서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서를 알려주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열강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을 득하고 어떤 것을 놓치고 있는지 그거를 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문제지만 우리 자녀들도 그거를 깨달아가면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마지막 때 우리나라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지 그것까지도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응원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훈련의 시간 또한 저희들이 이제껏 우리들의 뿌리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시간에 대한 아버지 해결의 시간, 이 모든 시간을 아버지의 일제 강점기를 통하여서 아버지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이렇게 선진국가로 또한 아버지 정말 1등 국가로 가는 그 일변로에 세워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것이 거저된 것인 줄 알고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냈었던 것이냐 아버지 이렇게 망각 상태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나라 백성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사실의 측면에서 정확하게 직시하게 하시고 그것을 개인적인 아버지 판단으로 아버지 포장하거나 재해석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진실로 우리나라를 향한 뜨거운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고 또한 그것이 서로 지금 당장 내 자신에게 아버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해나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르칠 때 아버지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도 아버지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고리타분한 얘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랬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날마다 새롭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정말 신앙심을 기초로 한 아버지의 애국심이 우리 아이들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봉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봉헌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쓰이는 곳곳마다 어린이고 성교에 담으신 말씀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는데 아버지만 분명히 사용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